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결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용은 44년 9월부터 시작되었지만은 1945년 3월경에는 미 공군이 현해탄을 장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군의 동원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동동원이 징용의 형태로 되었던 것은 45년 3월 내지 4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청구권 요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징용 한국인의 이수금 내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75년에 박정희 정부하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하에서 사망자에게 차별 지급을 하는 보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2018년에 작년에 바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가장 뜨거운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개에 대해서는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역사학계, 다시 말해서 한국사학계의 주도적인 견해, 그리고 일본의 소위 양심 세력, 양심적인 진보 세력들의 견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국민적인 한국민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반일 민족주의 내지 반일 종족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그 노동동원을 강제 동원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노예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39년 9월부터 45년까지 73만 4천여 명의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바로 노예였다. 왜냐? 끌려갔다. 예를 들어서 군함도에 나오는 첫 장면처럼 첫날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미처 못하고 헌병에 끌려갔다는 식의, 그렇게 연행이 되어서 또한 노예처럼 일했다. 위험한, 일본인들이 하지 않는 위험하고 힘든 일에 배치되어서 임금은 없거나 아니면은 민족 차별적으로 조선인들에게는 거의 주지 않거나 일본인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은 여러분들이 군함도에서 보신 것과 같은 사실과 다릅니다만 그러한 수용소, 나치 수용소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고 그것이 또한 국민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업을 만들어낸 것은 1965년에 박정식이라는 일본의 조총련계의 연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는 책을 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당시는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마지막으로 다가서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일본과 한국에 북한이 포위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저 책이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또한 지금 2018년까지 근 6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통설로 남아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수십 명의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박정식 씨가 기원이 되었고 이러한 연구자들, 박정식 이후에 최근까지의 노무현 정부하에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한 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학계에 그러한 영향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와 문화사회계 모든 곳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1914년부터 17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에 이러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라는 이름으로요. 바로 이것은 바로 그 문제가 되었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국정교과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국정교과서 54쪽에 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대책으로 이 사진에 해당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보시는 사진은 다름 아니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라는 사람이 영화 군함도를 광고하기 위해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국민의 성금 2억 원을 모금해서 한 광고에 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역 앞에 세워진 소위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두 번째 사람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54페이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것이었고, 그런데 이 사진이 우스꽝스럽게도 이것은 1926년 9월 6일에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 신문이라고, 한자로는 우길신문이라고 하는데 실린 사진이고, 그 당시에는 홋카이도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염전노예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대당하던 일본인이 있었고, 그 사업자를 물론 일본 경찰이 검거했고, 그 뒤에 피해자 일본인들을 찍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용과는, 조선인 징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진을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고 외국에 가서 우리 사람이다라고 홍보하고 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때 증거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출된 것이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대부분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 기념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시는 것은 단체 사진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기념사진입니다. 휴일날 또는 일이 끝난 뒤에 술 한잔하고 같이 사진관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폼 잡고 찍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자료집이 온통 이와 같은 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상의 모습, 최초의 올해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세우려다가 실패했고, 또 올해 8.15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옆에 세우고자 하고, 또한 평양과 동시에 같이 세우고자 한다는 민노총과 한노총과 정대협이 세우겠다는 동상이 아까 보신 용산역 앞에 있는 동상과 마찬가지의 모습, 이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산케이 신문에서도 문제됐고, 저는 이 문제, 교과서의 문제, 사진의 문제를 누차 제기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아니면 교과서 집필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두고 조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일본의 사이토 고이치라는 예술 사진 작가가 어렵게 사는 일본인들을 찍은 사진이고, 그것을 실제로 그 사진의 필름을 실제로 그분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왜곡이 심한데, 제가 단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그것이 조선인 사진이 아니라 일본인 사진이었다,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용 자체가 강제인데, 징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 7개월 실시됐어요. 그럼 전체 동원 기간 중에 10분의 1 정도고, 그 징용을 통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전체 동원 인원 중에 약 10분의 1 정도고, 그 나머지는 모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이었어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징용은 가지 않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성이 있었죠. 따라서 강제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징용이라는 말을 1944년 9월부터 시작된 징용을 1939년 9월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두가 다 강제였고 모두가 다 징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왜곡하기 위해서 날조해낸 개념이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즉
당시는 기본적으로 1944년도까지도 1945년까지도 194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명 가까이가 밀항을 하다가 젊은이들이 현해탄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5년까지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일본은 그 당시 조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설사 징용을 간다 하더라도 가서 도망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갔던 겁니다. 이러한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연행, 첫 번째 강제연행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는 강제노동 내지 노예노동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제가 새로 발굴해낸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박경식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학자들이 발간해낸 자료를 쌓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낸 자료 속에 자료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임금이 체계적으로 주어졌고, 두 번째, 일본인과의 차별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시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전시경제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당장. 따라서 비행기를 만들고 석탄을 캐는 이런 곳에서는 현금이 차고 넘쳤어요. 다시 말해서 생산량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일본 일을 하는 조선인들에게 임금을 안 준다거나 임금을 차별한다거나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전시경제나 경제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상식이 우리나라 한국사 학자들에게만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 발표를 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얻게 된 자료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본 질소면은 재벌이었죠. 그 밑에 있던 탄광의 자료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급인데 기본급은 조선인이 오히려 더 높았는데 총수입은 일본인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야근, 특근이 더 많았거든요. 세 번째, 첫 번째 강제연행이 아니었다. 두 번째 노예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일상은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시내로 나가서 술을 사 먹건 음식을 사 먹건, 또한 특별위안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 여인들이 있는 산업위안소였습니다. 이 산업위안소가 제가 추정컨대는 군 위안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곳에 출입한다거나, 또 당시에 일본 기업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선인들의 도박의 습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박을 할 만큼 그렇게 자유로웠다는 거지요. 간략히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생활은 전혀 수용소 생활이 아니었고 자유로운 노동자의 생활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경제성, 한국인들의 경제성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왜 굳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스스로 노예로 만들고 싶어서 끌려다니고, 또한 임금도 못 받고 수용소 생활이나 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난리를 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